자, 아르누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아르누보라는 말은 이제 프랑스 말로 신예술이라는 뜻을 말하고 1890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예술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일어난 예술 활동이 됩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산업혁명의 이제 런던의 만국 박람회 1850년 수정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윌리엄 모리스의 개혁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앞전에 이제 미술 공예운동 요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아르누보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벨기에 또는 프랑스의 기마르 양식, 독일의 유켄슈타인 양식,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제제시온 스틸 양식, 그 다음에 영국에는 이제 데코레이티브 스타일, 이탈리아의 스텔레 리바티 양식, 스페인의 모네르니스 양식. 여기 이제 전부 아르누보를 신예술을 지칭하는 그런 디자인 양식인데, 나라별로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시대상을 반영해서 명칭이 조금씩 다르는 거죠. 그래서 아르누보의 양식적 특징을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예술을 뜻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산업혁명에 있어서 나타난 기계적이고 굉장히 기획적인 그런 예술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예술 활동을 꿈꾸고자 하는 그런 예술가들의 생각이 반영이 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예술가 알폰스 모아, 이 사람 이제 대표적으로 당시 활동을 많이 했고 유명한 그런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은 세계의 동시성, 영국에서 시작해서 유럽 또는 미국 등으로 이제 확대된 그런 예술 활동이 되고, 기존의 전통 양식을 이제 부정하고 기계화된 생산 방식으로부터 이제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술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공업 방식을 이제 선호하고, 수공업이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이 생산품을 완성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화된 그런 생산 방식이 이제 산업혁명에서 나타난 제품 생산 방식인데, 거기에는 이제 인간미라든가 그 다음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미리함,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수공의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 아르누보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식물이라든가 동물, 식물의 덩쿨, 이런 거, 식물과 동물 등 또는 식물의 덩쿨 장식에 이제 덩쿨을 어떤 장식에 쓰이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동물 등 자연 형상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또 꽃이나 식물 덩쿨에서 장식적 곡선 모티브, 그래서 곡선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리 또는 가구,
보석, 실내 디자인 또는 건축에 있어서도 이 곡선이 많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진 가우디도 마찬가지죠. 건축가 가우디,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도 마찬가지로 이 아르누보의 한 활동의 한 건축가 양식이 됩니다. 상징주의와 실용주의가 결합된 형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선형 또는 곡선을 이제 사용하고 기하학적 형량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기능에 맞는 재료와 구성으로 경고하고 실용적으로 제작하며 장식적인 미적 쾌감을 추구했다. 그 다음에 곡선적, 평면적, 유기적, 장식적 표현이 나타나고 수직적 비례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모티브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식물의 덩굴이라든가 머릿결, 물결 무늬, 동물,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힌트를 얻어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종합예술을 지향해서 그래픽, 유리, 보석, 실내 디자인, 건축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아르누보 활동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의 이 아르누보 디자인의 개념적 형상을 이제 20세기 초에 보면 분업, 제조 과정에서의 분리, 그 다음에 상품 구성 요소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산업과 제조의 불가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디자인적인 개념이 형성이 되었고, 이제 아르누보 작품과 건축에 있어서는 스테니슬라스 광장의 도시낭시 또는 타셀 주택의 주택이 있고, 여기 이제 벨기에 빅트 루타에 의해서 나타난 작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황금빛 그림으로 많이 알려진 그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시대는 상당히 이제 프랑스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기가 되는데, 요 시대를 이끌어서 벨 에포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나타난 아르누보적인 작품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퐁스 모아, 이 알퐁스 모아에 의해서 이제 당시 아르누보의 대표적이고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됩니다. 그래서 알퐁스 모아는 사실은 이제 인쇄소에 임시소에 이제 다른 직원들이 쉬는 바람에 임시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당시 임세소에 포스터 제작이 의뢰가 들어오죠. 근데 그 포스터를 만들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어요. 다 지금 거기에 인쇄소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폰스 모아가 이제 그 포스터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황도국이라는 포스터가 제작이 돼서 납품이 되는데, 알폰스 모아의 포스터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게 되죠. 그 포스터 한 장으로. 그 이후에 이제 이 알폰스 모아의 작품이出품이 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없어지는, 상당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런 작품으로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유명세를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툴레즈로 트랙이라는 이런 알폰스 모아도 유명하지만 툴레즈로 트랙이라는 이 당시 아르누보적인 그 예술가도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알폰스 모아도 마찬가지지만 이 툴레즈로 트랙과 알폰스 모아는 둘 다 포스터를 제작하는 그런 그 작가였는데 요 툴레즈로 트랙은 이제 굉장히 그 단순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이 포스터에 담아서 전달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반면에 알폰스 모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섬세하고 기교 있고 많은 디테일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상당히 같은 포스터를 제작하지만 조금 성향이 다른 그런 작가 예술가들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조명등이 이제 그 당시 아르누보적인 디자인이 있었고, 페토 베렌스에서 나온, 그 다음에 호텔 다슈 브루셀 계단, 여기 이제 그 건축에 있어서는 아르누보적인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건축가 빅토르 오로타에 의해서 제시된 그런 그 호텔 타슈의 브루셀 계단이 되겠습니다. 1893년.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안토니오 가우디가 이제 그 아르누보적인 건축가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까사 바요트 1878년에 있는 지은 건축물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기 구의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그라다 페밀리아 성당, 그다음에 성가족교회 탄생 파사드,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가우디는 이제 뭐 직선은 인간의 것이고 곡선은 신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아르누보에 대한 그런 시대적 배경은 이제 요 앞전에서도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르누보의 그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그 아르누보 양식에 대한 그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같은 아르누보에 해당이 되고, 그 아르누보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사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좀 보기 위해서 네이버의 지식백과에 아르누보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는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새로운 예술을 뜻하는 이제 아르누보, 그 1890에서 1910년 사이에 유럽 각지와 미국, 남미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유명한 양식이다, 유행한 양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식물의 덩쿨 모티브로 삼았고, 꾸불꾸불한 유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장식이라든가 이런 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철제 난간, 뭐 섬세한 꽃무늬의 반복적 패턴, 긴 실루엣의 여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하고, 이러한 특징은 이제 아르누보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각국의 예술 중심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아르누보는 세기 전환기의 시대적 요구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일종의 예술운동의 하나다. 그래서 기존의 예술을 거부하고 모든 분야에서 새롭고 통일적인 양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당시 진보적인 예술가, 조금 전에 소개한 알폰스 모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활동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술 양식에 대한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된 아르누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 내용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들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이제 가구라든가 뭐 유리공예, 보석, 스테인리스 글라스, 포스터 얘기는 아까 좀 잠깐 했죠. 일화를 와 같은 각국 디자인들의 제품도 이제 이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여기 나온 것처럼 윌리엄 모리스에 의해서 인쇄 공방인 캠스코 프레스에서 제작된 존 러스킨의 고딕 특징의 그 특성에 대한 여기 그 포스터가 나와 있죠. 첫 페이지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여기 나온 것처럼 조금 전에 얘기한 고딕의 특성, 고딕의 네이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이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식물의 넝쿨 이렇게 있죠. 식물의 넝쿨이라든가 꽃 문양 굉장히 이렇게 미묘하게 유선형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표시 되어져 있죠. 여기 이제 아르누보의 특징이 되겠어요. 이런 형태가. 그래서 좀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쭉 나오죠. 프랑스, 벨기에에서는 이제 아르누보라고 했고, 영국, 미국, 러시아에서는 이제 모던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썼고, 독일에서는 이제 유켄 스틸, 조금 전에 얘기했죠.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 밖에 뭐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제 제체시원 스틸, 바르셀로나에서는 이제 보다 광범위한 모데르니스타 운동 이렇게 있고요. 그 밖에도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이름을 이제 불리게 됩니다. 같은 아르누보의 그 예술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됩니다. 아르누보. 그 다음에 19세기 이제 대부분의 미술 사조가 이제 파리에서 일어난 것과 달리 아르누보 진원지는 이제 영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특히 이제 그 작가이자 미술 비평가인 존 러스킨은 이제 그 저서 조금 전에 얘기한 여기 요것도 있지만 이제 그 저서 중에 베니스의 돌이라는 모든 아름다운 미술 작품은 의도적이든 우연적이든 자연의 형태를 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존 러스킨 저서가 있고,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딕 특성이라는 책의 첫 페이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윌리엄 모리스에 대해서도 미술 공예 운동을 우리가 전 시간에 했을 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어서 이게 산업혁명을 이제 거부하고 어떤 수공예적인 운동, 그래서 인간성, 인간미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던
윌리엄 모리스에 의해서 이제 미술 공예 운동이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아르누보, 그 이후에 이제 아르누보의 이러한 시대 새로운 예술을 이제 꿈꾸는 예술가들의 활동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좀 더 살펴보면 1860년대부터 모리스는 산업 발전의 가속화에 반발하며 중세 장인 체제에 기반한 전통 공예 기술의 부활을 장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수공예를 이제 굉장히 다시 부활시키는, 그리고 이른바 고딕 불화운동의 토대를 둔 미술 공예 운동의 핵심은 가구, 공예품은 이제 기능에 적합한 재료의 사용과 정직한 구성으로 견고하고 실용적으로 이게 제작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미적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윌리엄 모리스의 어떤 생각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런. 그래서 모리스의 이제 목적은 건축, 실내 장식, 벽지, 가구, 카펫, 옷감, 책, 사파 이렇게까지 이제 아름답고 유용성 있는 디자인을 창조함으로써 고상한 예술과 대중의 간격을 좁히고, 그래서 대중 속으로 이제 예술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환경을 이제 변화시키는 데 있었다. 윌리엄 모리스의 생각이 이제 잘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존 러스킨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이제 윌리엄 모리스와 같이 활동했던 이제 사람인데, 미술 공예 운동의 정신은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 순수 미술 또는 응용 미술의 위계를 타파하고자 했고, 삶 속의 미술, 미술 속의 삶을 이루려는 이제 유럽 대륙의 아르누보 미술가들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윌리엄 모리스가 제작한 테피스트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식물의 잎 또는 꽃, 그리고 이 곡선, 그 다음에 동물을 또 이렇게 새가 들어가 있죠. 또 동물이 들어가 있고,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윌리엄 모리스의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이제 되는데, 이건 조금 전에 우리 조금 봤던 그 캠스코 프레스에 의해서 그래픽과 타이포그래픽을 이제 디자인하고, 아르누보 양식의 책과 판화를 인쇄해서 제작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아르누보적인 그런 식물의 넝쿨이라든가, 이 넝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넝쿨들이. 여기 이제 윌리엄 모리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누보에 대한 이제 확장이 있는데, 영국을 넘어서 유럽 대륙으로 전해진 새로운 예술의 영감 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이제,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영국의 미술과 디자인에 가장 관심을 보인 이들은 이제 1880년, 90년 초반 벨기에 미술가들이다. 그 가운데 이제 모리스의 디자인 개혁을 가장 열정적으로 지지한 앙리 반 레텔벨리에 의해서 벨기에에서 이제 그 아르누보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벨기에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기마르 양식이라는 용어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오스카 와일드의 실로베
실내 이제 비어즐리 사파인데, 이게 이제 식물들과 꽃들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전부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죠? 전부 곡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가 중에 빅토르 오르타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작품도, 아르누보적인 작품, 미술 작품도 선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살로메에 대한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1894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보적 미술가 협회인 자유미학이라는 단체가 개최한 전시회는 유럽 아르누보 양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래서 전시장에는 이제 모리스가 디자인하고 사파를 그린 책들과 이제 여기 오브리 비어즐리의 사파가 그려진 오스카 와일드의 그리고 살로메 작품이 되겠고, 그 밖에도 이제 이런 작품들이 소개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족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 이렇게 되는데, 좀 한 번씩 이렇게 아르누보적인 그런 유럽에서 일어난 아르누보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우리는 이제 좀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그림 위주로. 에멜 갈레에 의한 꽃병 작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꽃병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곡선이죠. 전부 곡선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있는 문양도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져 있죠. 꽃 문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앙리드 툴루즈의 로트렉인데, 선술집의 아리스티드의 이제 불효왕 18세기경에 그려진 내용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직선이나 이런 게 없고 굉장히 곡선적인 그런 작품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요게 이제 1896년에 발행된 잡지 유켄트슈툴의 표지가 됩니다. 가장 이제 독일에서의 아르누보적인 작품이 되는데, 살펴보면 여기도 이제 이 덩쿨이 이렇게 굉장히 아주 기교 있고 섬세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마찬가지 여기에도 꽃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멀리 이제 태양도 있고, 초기의 표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오 가우디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아르누보적인 건축이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익히 알고 있을 건데, 직선이 거의 없죠. 전부 곡선이고 굉장히 유연성 있고, 그 다음에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이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 가우디의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1885년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도 짓고 있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래서 이 안토니오 가우디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또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오 가우디 얘기했었고, 그 밖에도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레시고를 대표하는 건축가에서 찰스 레니 맥킨토시라는 사람, 그 다음에 1900년 이후에 미술과 디자인에 미친 아르누보의 영향은 25년에 등장한 아르데코로 이제 이어진다.
이제 아르데코 후반 20세기 후반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의 이제 어떤 전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는데 더불어서 좀 쭉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아르누보의 작품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형태 아르누보 스타일의 이제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꽃 문양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가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구도 굉장히 곡선적이고 유켄트 스틸의 이제 의자인데, 이제 어딘 작품이냐면 1899년 그죠? 니아르트 니모슈미트라는 이제 아무래도 독일이니까 발음이 좀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곡선적이고 아르누보적인 그런 디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가구인데 아르누보적인 가구, 갈레가 디자인 1904년에 에콜드 낭시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뤼셀 스튜디오에 보이는 이제 아르누보 양식의 구조가 되는데 1898년에서 1900년도 이런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전부 꽃 문양도 이게 조명도 조명 등인데 조명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전구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요게 이제 빅토르 오르타라는 건축가에 의한 타셀 저택의 계단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아르누보적인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이제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계단이 쭉 이렇게 내려오고, 이 계단에 이제 이 계단도 이 계단 참과 계단의 하나하나도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손잡이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모양 무늬도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타셀 저택의 아르누보적인 그 디자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필립 웹 그리고 윌리엄 모리스의 레드하우스. 요건 레드하우스는 지난번에 우리가 미술 공예운동 소개할 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한번 이렇게 감상하고, 그 다음에 빅토르 오르타에 의한 타셀 저택의 조명, 아까 이게 조명도 나왔는데 전기 조명이 이렇게 이 조명에 요것도 이제 굉장히 곡선이고 이것도 꽃 모양으로 해서 되어져 있죠. 이건 아까 봤던 타셀 저택의 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알퐁스 빌라 라우케 왕실 원실이 되겠습니다. 곡선으로 되어져 있고, 요 출입구의 요 문양도 철제도 전부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알퐁스 발라에 의한 라오스 왕실 원수일의 이제 그 천정부 지붕 철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꽃 문양을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되어 있고, 요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우리가 이제 성당에 요건 이제 아미양 대성당의 이제 버팀돌인데, 여기 이제 프라이 버트레스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오는 하중을 얘네들이 이제 감당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요 앞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니브와 버트레스에 의해서 공간을 형성을 하고, 여기 이제 측량이 이렇게 있고, 그죠? 아치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르누보적인 이 문양이라든가 이런 게 아르누보적인 그런 형태의 건축 양식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 비올레 르덱이라는 철골 구조에 의한 콘서트 디자인인데, 이것도 이제 볼트와 리브와 볼트에 의해서 이제 천장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고, 이도 아치로 사용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접합 부위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림인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 조금 전에 봤던 철골 구조의 장식 디테일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철제, 이 문의 철제가 전부 아르누보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곡선이고 어떤 식물의 넝쿨이라든가 이런 걸 상징을 하게끔 하죠. 또 마찬가지 식물의 넝쿨이라든가 이런 걸 상징을 하고 있죠. 또 마찬가지 계단인데 상당히 곡선이 되어져 있죠. 여기서 엑토르 기마르에 의한 작품이고, 까르세 베랑제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엑토르 기마르에 의해서, 그 다음에 까르텔 베랑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되고, 또 마찬가지 이제 파리 역사에 가면 여기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프랑스 파리를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떤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파리 역사에 가면 이런 형태의 역사가 남아 있고 지금 보존이 되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이제 아르누보적인 그런 디자인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 이제 파리 메트로 도핀 역 입구 뒤쪽이라고 합니다. 여기 앞쪽은 아까 그건 것 같고요. 역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디테일 부분 굉장히 아르누보적으로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디자인 되어져 있죠. 언젠가 다른 학년 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안토니오 가우디의 그 얘기로 좀 돌아가서 얘기하면, 안토니오 가우디의 부친이 그 대장장이었죠. 대장장이어서 철 다루는 걸 상당히 안토니오 가우디가 이제 능수능란했고, 곡선으로 이렇게 철제를 디자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 파리 메트로 바스티유 역의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사진인 것 같으네요, 그죠? 아까 그 계단 얘기했고, 다슐 저택. 아르누보 집에서 샤뮤엘 빙의 갤러리를 나타냅니다. 전시 포스터, 아르누보 전시의 포스터가 되겠고, 이것도 이렇게 저택 식당 됩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벨기에의 앙리반 드 벨트에 의해서, 그리고 브레메 메르프,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1895년 작품이 되겠습니다. 의자, 이 사람에 의해서.
그다음에 수조 디자인, 이제 이게 디자인된 드레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디자인된 이해가 되겠고, 나머지도 이렇게 쭉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아르누보, 뭐 그 밖에도 작품이 더 많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서 살펴보고, 추가로 여러분들 스터디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안토니오 가우디에 대해서 일단 이 가우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뭐 내용은 뭐 사실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안토니오 가우디의 뭐 성 가족교회라든가 또는 까사밀리 이런 작품에 대한, 건축 작품에 대한 동영상이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동영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이걸 토대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죠. 그 다음 좀 보면 일단 작품 위주로 좀 볼까요? 그 대표적인 작업은 이제 카사 바티오, 그 다음에 카사밀라, 구엘공원, 별장, 사그라다 파밀리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1895년 바르셀로나 신도시 계획 당시 세워진 연립주택으로 1910년에 완성된 까사밀라,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와 같은 거죠. 이 아파트 형태, 아파트. 근데 요 이제 가우디에 의해서 지어진 아파트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은 이렇게 굉장히 라운딩 돼 있죠. 발코니 디자인도 곡선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우디의 생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작품이 됩니다. 나머지 작품들 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가우디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곡선은 신의 것이다. 그래서 곡선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좀 나오네요. 가우디 아버지가 이제 대장장이 주물 제조업자죠. 좋게 얘기해서. 그래서 상당히 철을 다루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성인이 돼서 건축가가 되면서 여러 건축물에 그걸 사용을 합니다. 미완의 작품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한 것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건데, 지금도 이제 짓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곡선으로 형성이 되고, 꽃 문양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아르누보적인 그런 건축 양식을 도드라지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위주로 좀 보면 사진이 구엘공원이 되겠습니다. 구엘공원 너무 흑백인데, 이거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구엘공원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지금 그다음에 요거 아까 연립주택 까사밀라 보는 걸로 대체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조금 더 찾아서 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우디 건축물 쪽, 이것도 가우디 건축의 작품인데, 근데
이제 성가족 교회도 마찬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까사밀라 옥상 위에 있는 독특한 조각들 해가지고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조각만 있는 게 아니고 천장에 그 채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여기에 채광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창이 이렇게 있고, 이제 연립주택이 되는데, 그래서 채광에도 사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동영상에 보면 찾아서 조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천장에서 오는 빛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예를 깊게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엘공원 좀 얘기가 되어 있고, 뭐 도마뱀 입에서 흘러나오는 조각상, 이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곡선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죠. 가사 비센스, 그다음 구엘고의 담장, 옥상에서 바라본 까사밀라. 그래서 이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 감상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저택이 되어 있고 내부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내부도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져 있고, 여기 이제 안토니오 가우디 젊었을 때의 사진이 있네요.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철제 여기 앞에 디자인도 굉장히 이제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곡선적으로 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누보적인 그런 건축가 양식을 보이고 있죠. 나머지도 가서 비센스 화려하죠. 이건 산파우 병원. 까사밀라, 또 까사밀라. 여기까지 일단 감상을 하고 이 아르누보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조금 더 자료를 찾으려면 여기 이 자료를 위키백과 이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구글에 들어가면 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제물이 있는데, 과제물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아르누보 하고 아방가르드에 대한 것을 좀 조사해서 분석, 비교하는 그런 과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시 학습을 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방가르드에 대해서도 찾아서 아직 안 배웠지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특성이라든가 작품들을 각각 찾아서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두 개의 작품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또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PT로 작성을 해서 카페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